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 절망처럼 펼쳐져 있었다. 세림그룹 본사 30층 한유라의 사무실은 그녀의 심장만큼이나 냉랭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전략 분석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버지가 던진 그물에 걸린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다. 공기는 무거웠고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서 풍기는 옅은 광택제 냄새조차 역겨웠다. 유라야, 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초조함에 젖어 있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명령이다.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했다. 무너져가는 제국의 왕. 그는 자신의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하그룹의 마동욱 상무. 그 사람만이 세림을 구할 수 있어. 한유라는 말은 입술을 씹었다. 마동욱. 그 이름은 재계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와도 같았다. 폭력, 마약, 셀 수 없는 스캔들. 태하그룹의 막대한 자본 뒤에 숨은 괴물. 그런 자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유라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절더러 그 짐승과 결혼하라고요? 세림을 위해서? 짐승이라니 말이 심하구나. 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넥타이를 고쳐매며 헛기침을 했다. 마 상무가 성격이 좀 거친 건 안다. 하지만 태아의 자금 지원 없이는 이번 달 어음도 막지 못해. 직원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네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이것은 언제나 그의 무기였다. 책임감. 유라는 세림을 단순한 아버지의 회사로 여기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의 열정과 청춘을 바친 곳이었고 수많은 동료의 삶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마동욱은 달랐다. 그는 이미 세림의 재무제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고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꼭두각시가 될 뿐이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렷한 소리를 냈다. 마동욱은 세림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빼앗으려는 겁니다. 그의 눈빛을 못 보셨어요? 그는 사냥감에 침을 바르는 포식자라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저는 그 거래에 제 인생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딜까? 한 회장이 소리쳤다. 네가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세림의 후계자도 없어. 그 협박은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협박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자 이 절망적인 체스판을 뒤엎을 단 하나의 변수였다. 사무실을 뛰쳐나온 유라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분명 마주칠 아버지의 비서들 혹은 태아 측에서 심어놓은 첩자들의 동정어린 혹은 비웃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구두굽이 부러져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마동욱과의 결혼은 죽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세림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될 터였다. 지하 주차장은 유난히 어둡고 습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마동욱의 약점을 캐야 할까? 하지만 태하의 정보망은 거대했다. 어설픈 움직임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줄 뿐이었다. 그녀가 차문을 열려고 스마트키를 누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라 상무님이시죠? 잠시 저희와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셋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값싼 양복은 위협적인 근육을 감추지 못했고
귀에 꽂힌 이어피스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동욱의 개들이었다. 벌써부터 감시가 붙은 것이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무슨 용건이죠? 내일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세요. 유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주차장은 넓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남자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과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마 상무님께서 예비 신부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답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기요, 무심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남자들과 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주차장 기둥 그늘에서 한 남자가 커다란 택배 상자를 든 채 서 있었다. JX 로지스틱스라는 로고가 밝힌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남자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뭐야, 이 새끼는. 꺼져, 바쁘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희미한 주차장 조명 아래 그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놀랄 만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무표정함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이쪽으로 지나가야 해서요. 길 좀 비켜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압도감이 실려 있었다. 유라의 팔을 잡으려던 남자가 짜증스럽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죽고 싶. 남자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택배 기사가 몸을 살짝 비트는가 싶더니 남자의 손목을 꺾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남자의 팔꿈치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남은 두 명이 당황한 사이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한 명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다리 관절을 걷어찼다. 전문적인 격투가, 아니 그 이상의 움직임이었다. 과시용이 아닌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이었다. 단 10초 만에 건장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택배 기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곤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은 유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배달 경로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가 유라를 지나쳐 걸어가려 할 때 유라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이것이었다. 이 남자. 마동욱의 폭력적인 세계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 완벽하게 무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남자. 이 남자라면 마동욱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 남자여야만 했다. 이것은 그녀가 찾던 단 하나의 변수였다. 잠깐만요. 유라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지훈, 그의 유니폼에 밝힌 이름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유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을 앞둔 흥분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유라가 말했다. 강지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정장, 명품 가방,
그리고 절박함이 서린 아름다운 얼굴. 그는 방금 자신이 구한 이 여자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결혼해 달라고요.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유라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분석가적인 본능이 깨어났다.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해야 했다. 계약 결혼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 역할을 해주면 돼요. 기간은 6개월, 아니, 1년. 1년이면 충분해요.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지불하겠어요. 돈이든 뭐든.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직전이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졌다. 강지우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서 신음하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 전체가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지만 여자의 눈에 담긴 절망은 진짜였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단순한 공포가 아닌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의지를 읽었다. 그는 어깨에 맨 상자를 고쳐 메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유라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믿지 않아도 돼요. 이건 거래니까. 당신은 나를 이용하고 나는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게 하겠어요. 내 모든 걸 걸고.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이 여자의 제안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억누르고 있었던 어떤 감정, 혹은 이것이 그가 찾고 있던 그림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는 자신의 배달 스캐너를 확인했다. 다음 배달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와요. 그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유라에게 건넸다. 그것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주소였다. 계약서 초안이라도 준비해 오는 게 좋을 겁니다. 난 바쁜 사람이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상자를 든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유라는 그가 건넨 쪽지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유라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마동욱의 부하들이 남긴 신음소리만 가득했다. 유라는 손에 쥔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JX 로지스틱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어떤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옥에서 벗어날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지훈이 적어준 주소 앞에 섰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이었다. 그녀의 고급 세단은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고 차에서 내렸다. 어젯밤 마동욱의 부하들이 남긴 공포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지우는 2층 옥탑방에 살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그는 이미 문 앞에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택배 유니폼이 아닌 낡았지만 깨끗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지도 않은 채 복도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옥상의 싸늘한 아침 공기가 그의 냉정함을 닮아 있었다.
계약서는 가져왔습니까? 그의 첫 마디였다. 유라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고쳐 쥐었다. 밤새 그녀가 아는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통해 급조한 최대한 촘촘하게 조항을 넣은 계약서였다. 갑 판유라의 안전보장, 을 강지훈의 역할 수행 범위,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까지. 그녀는 이 남자가 이 계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의심했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가져왔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동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자예요. 유라는 진심으로 경고했다. 그녀는 이 무관해 보이는 남자를 자신의 복잡한 싸움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서류나 보죠. 그는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약서 조항들을 훑는 것을 지켜보았다. 단순한 택배 기사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서를 놀라울 정도의 속도와 집중력으로 독파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몇몇 독소 조항에서 미간을 찌푸렸고 유라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다. 그가 이 복잡한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겁을 먹고 도망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겠군요. 지훈이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을 강지훈은 갑 판유라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부분이었다. 나는 당신의 경호원이나 부하가 되기로 한 게 아닙니다.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로 한 거죠.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의해야 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유라는 그의 지적에 놀랐다. 그는 이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수, 이 금액은 터무니없군요. 그가 보상금 항목을 가리켰다. 유라는 거액을 제시했다. 그의 침묵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적은가요?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거액은 오히려 의심만 살 뿐더러 당신이 나를 돈으로 샀다는 인상을 주죠. 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당황했다. 돈이 필요 없다니.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려는 것인가? 그럼 뭘 원하죠? 지훈은 계약서에서 시선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이 가진 세림그룹의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태아그룹과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와 재무제표를. 유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를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림과 태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혹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죠?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죠.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마동욱. 그는 마동욱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감정 없이 내뱉었다. 당신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그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이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마동욱이라는 지옥보다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가 동아줄처럼 보였다. 그녀는 펜을 꺼내 그가 요구한 대로 조항을 수정했다. 정보 접근 권한.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 정보로 세림에 해를 끼친다면
이 계약은 즉시 파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지훈. 그의 필체는 그의 행동처럼 군더더기 없이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는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제부터 연극을 시작하죠. 첫 번째 무대는 당신의 집이 좋겠군요. 그날 오후 유라는 강지훈을 데리고 세림그룹 본가로 향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지훈은 여전히 그의 낡은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유라는 그가 일부러 그렇게 입었음을 직감했다. 이 연극의 첫 번째 무대를 위한 가장 모욕적인 의상이었다. 저택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거실에는 한 회장과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마동욱이 이미 앉아 있었다. 한 회장은 태아그룹과의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를 초대한 것이 분명했다. 마동욱은 유라를 보자마자 불쾌하고 소유욕 넘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 옆에 선 지훈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유라야, 이 사람은 누구냐? 경비원은 어딜 간 거야? 이런 행색의 남자를 함부로 들이다니. 한 회장이 먼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지훈의 낡은 운동화를 경멸적으로 훑고 있었다. 유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하게 만들려 했었다.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 강지훈 씨라고 해요. 어젯밤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그 말은 거실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한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마동욱의 얼굴은 살기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뭐라고? 미쳤구나. 한유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한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마동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유라 씨, 농담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어디서 주워왔어? 냄새나게. 택배, 배달이라도 하던 놈인가?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동욱이 지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야, 너 얼마 받고 이딴 연극에 동참한 거냐? 1억, 2억? 내가 10억 줄 테니까 당장 꺼져. 하지만 지훈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동욱을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는 공포나 굴욕감이 아닌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 무관심이 마동욱을 더욱 자극했다. 이 새끼가 감히 날 무시해. 마동욱이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유라가 그 앞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아버지가 날 당신 같은 짐승에게 팔아넘기려 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당신보단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야. 유라의 외침은 절박했다. 한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저게, 당장 저놈을 끌어내. 경비 뭐해. 저 결혼은 무효야. 내가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지훈은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렸다. 법적으로 우린 이미 부부입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전 제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장인어른이라는 말에 한 회장의 눈이 뒤집혔다. 마동욱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유라의 완강한 태도와 지훈의 알 수 없는 기백에 눌려 당장은 어쩌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손가락질하며 경고했다. 좋아. 연극이 이거라면 받아주지. 네가 선택한 게 고작 이딴 바퀴벌레라 이거지?
그는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유라. 쥐새끼는 쥐새끼답게 살아야지. 주제넘게 굴면 쥐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죽게 될 테니까. 네가 사랑하는 세림그룹도 마찬가지고 마동욱은 지훈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칠게 밀치고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저택을 떠났다. 한 회장은 유라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네가 세림을 망쳤어. 네가. 거실에는 유라와 지훈 단둘만 남았다. 유라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놓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연극은 시작됐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들은 본가를 나와 유라가 따로 살고 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주듯 이 넓고 화려한 공간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신혼집이자 연극 무대가 될 터였다. 지우는 자신의 짐이라곤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다. 유라는 어색하게 손님방을 가리켰다. 방은 저쪽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을 시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동욱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부부 연기를 할 거라면 당분간 한 방을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물론 잠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그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유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유라의 침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풀지도 않고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새로 밖을 살폈다. 그의 움직임은 전문적인 요원처럼 신속하고 조심스러웠다. 유라는 그가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저기 맞은편 건물 5층. 그리고 저기 주차된 검은색 세단. 둘 다 마동욱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감시가 시작됐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어떻게 저걸 순식간에 알아챈 거지?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완벽한 신혼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전자기기를 꺼내 방 안을 훑기 시작했다. 도청 탐지기였다. 유라는 경악했다. 설마 여기까지. 지우는 침대 헤드와 책상 밑에서 작은 도청 장치 2개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부수지 않고 오히려 작동하도록 그대로 둔 채 유라에게 눈짓했다. 쇼를 계속해야죠.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몸이 굳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연기임을 깨달았다. 오늘 많이 놀랐죠, 유라 씨. 내가 지켜줄게요. 그는 도청 장치가 들을 수 있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날 밤 유라는 침대에서, 지우는 바닥의 임시위에서 잠을 청했다. 같은 공간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어제 주차장에서 느꼈던 위협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미스터리한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묘한 안정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두려워하며 눈을 감았다. 마동욱의 감시망 아래 한유라와 강지훈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신혼집인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는 거대한 유리 어항이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도청 장치를 의식하며 완벽한 자상한 가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유라가 현관을 나설 때 코트를 챙겨주었고 저녁에는 값싼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하며 소박하지만 다정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혹은 한밤중에 유라는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관찰한 강지우는 그가 연기하는 평범한 택배 기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첫 번째 발견은 그의 일과에서 비롯되었다. 유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후 새벽 오시경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나는 미세한 기척에 걸음을 멈췄다. 지훈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지독하리 많지 절제된 동작으로 맨몸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과시용 근육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세,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는 듯한 호흡 조절. 그것은 마치 특수부대에서나 행해질 법한 오직 실전 생존을 위한 살인 기술처럼 보였다. 유라는 소리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등 근육은 유니폼 아래 감춰져 있던 단단한 갑옷처럼 꿈틀거렸다. 저런 몸과 절제력은 평범한 배달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척을 느꼈는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유라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그는 이내 무표정을 되찾고 수건을 집어들었다. 잠이 깼군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두 번째 관찰은 그녀의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세림은 마동욱의 압박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었다. 유라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복잡한 재무제표와 씨름하고 있었다. 태아 측이 막아버린 자금줄 대신 해외 채권 시장에서 긴급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복잡한 파생 상품과 환율 변동성 때문에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샤워를 마친 지훈이 물 한 잔을 들고 그녀의 서재를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를 무심코 곁눈질했다. 유로본드 시장은 이미 태아가 손을 써뒀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가 툭 던지듯 말했다. 유라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뭘 안다고 그래요? 지훈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고려하면 런던의 은행 간 금리와 연동된 스위스 프랑화 표시 채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환해지는 싱가포르 외환시장에서 NDF 차액 결제 선물안로 묶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치 교과서를 읽듯 말했다. 유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것이 경제의 흐름과 국제금융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솔루션이었다. 그녀가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찾지 못한 답을 그는 단 몇 초 만에 제시한 것이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걸? 지우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낡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배달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 방송 같은 거요. 주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잔을 들고 방을 나갔다. 유라는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든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라디오로 주어들은 지식,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갈 무렵 마동욱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라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세림그룹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침울했다. 세림의 핵심 계열사인 세림화학에 30년간 원자재를 공급해온 대영 정밀이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 온 것이다. 대영 정밀 없이는 세림화학의 공장 라인 전체가 멈춰야 할 판이었다. 말도 안 돼. 대영의 박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내던 분이라고. 유라가 임원회의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대영 정밀이 최근 태아그룹의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들의 최대 채권자가 태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동욱이 세림의 숨통을 체계적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유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회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쩌면 그의 비범한 통찰력이 이 위기를 타개할 실마리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배달 중인가? 그녀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낡은 운동화도 JX 로지스틱스 유니폼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다. 계약서상에는 분명 그녀의 남편으로서 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는 증발한 듯했다. 유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유라의 아파트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외곽의 한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었다. 그곳은 JX 로지스틱스의 거대한 물류 창고 지하에 숨겨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커맨드 센터였다. 지훈은 더 이상 낡은 후드티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태아그룹의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회장님,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JX홀딩스의 최고 정보 분석가인 김 비서가 보고했다. 예상대로 마동욱이 대형 정밀을 이용해 세림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형 정밀로 들어간 태아의 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세탁된 비자금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그 비자금 계좌, 마동욱 개인 계좌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 세림을 흔드는 건 미끼일 뿐이야. 놈의 진짜 목적은 비자금을 세탁하고 세림을 헐값에 삼켜 그 공로로 태하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한유라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세림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모니터 한쪽에 떠 있는 유라의 아파트 내부 CCTV 그가 몰래 설치한 들 바라보았다. 유라가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버텨야 해. 그리고 버틸 거야. 지금 우리가 개입하면 마동욱이 눈치챈다. 놈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지호는 그날 밤 아주 늦게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일부러 편의점에서 산값싼 야식 도시락을 손에 들고 있었다. 유라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전화는 왜 꺼놨어요? 무슨 배달을 밤새도록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피곤하다는 듯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지만 연기의 딸을 푸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야간 배송이 밀려서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당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는 유라의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거짓말을 했다. 유라는 그의 뻔뻔한 연기에 기가 막혔지만 그의 눈을 보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마동욱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났다. 유라가 지훈과 함께 신혼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주말 브런치를 먹고 있던 청담동의 한 카페였다. 마동욱은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테이블에 합석했다. 이야, 이게 누구야? 비참한 신혼부부 나들이인가? 꼬리말이 아니네. 한유라. 그는 지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유라에게 말했다. 들었어. 대형 정밀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네가 고른 이 버러지 새끼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응? 이놈은 내 옆에 붙어서 내 돈이나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마동욱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지훈의 신발에 부어버렸다.
야, 기생충, 물이나 닦아. 네, 주인님이 기분 나빠하시잖아. 유라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냅킨을 집어 자신의 신발을 닦았다. 그리고는 마동욱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굴욕이 아닌 차가운 연민마저 감돌았다. 제 아내는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 상무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의 침착함은 마동욱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선택, 존중, 이 개새끼가. 마동욱이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마동욱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마동욱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동욱은 손목을 비틀며 겨우 빼내고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두고 봐, 한유라. 네가 선택한 이 쓰레기랑 네가 사랑하는 세림, 둘 다 내 발밑에서 짓밟아 줄 테니까.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카페를 떠났다. 유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던 이 남자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폭력적인 괴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 사이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강지훈은 JX 로지스틱스의 물류 창고지하 거대한 스크린월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수천 개의 데이터 라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마동욱이 대형 정밀에 투입한 자금의 흐름은 정교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JX 홀딩스의 슈퍼컴퓨터 타이탄은 그 돈의 꼬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것은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수십 차례 거쳐 마침내 태아그룹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모니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마동욱이 스위스 계좌에서 사용한 차명법인 RS 캐피탈. 이 법인은 5년 전 JX 홀딩스가 인수를 검토하다가 실체가 불분명하여 포기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였지만 지금 보니 태아의 자금 세탁 허브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5년 전. 그는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임을 직감했다. 마동욱은 단순한 망나니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인 마 회장의 그늘에 숨어 폭력적인 성향을 연막으로 사용하며 거대한 금융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RS 캐피탈의 이사진 명단을 전부 확인해. 그리고 JX 로지스틱스의 모든 차량과 드라이버를 동원해. 마동욱의 24시간 동선을 밀착 감시한다. 지훈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JX 로지스틱스의 택배 트럭들은 단순한 물류수단이 아니었다. 각 차량에는 고성능 감청 장비와 영상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었고 드라이버들은 JX 홀딩스가 직접 훈련시킨 전직 특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모세혈관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다. 곧 마동욱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 그리고 어둠의 자금책들의 리스트가 지훈의 책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서재에서 절망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다. 대형 정밀 사태 이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은 술에 취해 다 끝났어. 마동욱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유라는 아버지가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약점을 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마동욱이 왜 이토록 세림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력하게 굴복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림그룹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 원본과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승인한 모든 결제 서류를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커피잔이 쌓여갔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7년 전 세림이 첫 번째 유동성 위기를 맞았을 때였다.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긴급 수혈된 흔적이 있었다. 그 금액은 당시 세림을 구하기에 정확히 필요한 액수였다. 문제는 그 자금의 출처와 상환 방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경영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처리되었지만 그 액수는 터무니없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법인의 이름을 추적했다. 블루오션 파트너스. 존재하지 않는 주소. 유령이 사진. 하지만 그 법인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그 자금은 태아그룹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유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7년 전 마동욱의 아버지인 마 회장 당시 태아의 실세의 검은 돈을 받아 회사를 살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미래의 협력. 이제 마동욱은 그 미래의 협력에 대한 청구서를 들고 온 것이었다. 세림그룹 전체와 그녀 자신을 포함해서 아버지는 마동욱에게 회사를 넘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빚진 대가를 치르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약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유라는 서류 더미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 세림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마동욱이라는 괴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과거라는 거대한 덫에도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절망적인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흩어진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갑옷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 곁에 다가앉았다. 그는 이미 JX의 정보망을 통해 한 회장의 7년 전 거래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블루오션 파트너스, 이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마동욱은 처음부터 세림을 노린 거였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도왔어. 날 속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드물게도 차가운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어쩌면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계산된 정보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를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한 회장님은 단순히 도운 게 아닐 겁니다. 함정에 빠진 거겠죠. 그는 유라가 보고 있던 서류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이 서명, 한 회장님의 친필이 맞습니까? 그것은 자금 수령 확인서였다. 네, 그건. 하지만 이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맡은 로펌, 세안, 이곳은 태아그룹의 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한 회장님은 아마도 태아의 변호사들이 내민 서류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라는 눈을 크게 떴다. 지훈의 말은 그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는 어떻게 세안 로펌이 태아와 관련이 있는지 안단 말인가? 당신, 그걸 어떻게? 지훈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며칠 전 마동욱의 변호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 세안 로고가 밝혀 있었죠. 배달을 하다 보면 별걸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이었지만 지금 유라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아버지가 완전한 공범이 아니라 속았을 수도 있다는 희망. 유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절망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마동욱이 처음부터 함정을 판 거야. 그렇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동욱은 당신의 아버지를 덫에 걸었고 이제 당신과 세림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는 세림을 이용해 거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공로로 태아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지우는 자신이 파악한 정보의 일부를 유라와 공유했다. 마동욱의 비자금 규모, 그가 이용하는 차명 법인들. 유라는 자신의 금융 지식을 총동원해 그의 말을 분석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 남자는, 강지우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가짜 부부 연기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위태로운 동맹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당신은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야. 왜 마동욱을 쫓는 거죠? 지우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과거에 마동욱 같은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유라를 압도했다. 중요한 건 내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를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걸 숨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서류상의 증거는 이미 다 치웠겠죠.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들의 손에 아직 쥐어져 있는 진짜 장부입니다. 마동욱이 자신의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인 서버의 접속 코드 혹은 원본 장부. 그것만이 그를 감옥에 쳐넣고 세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생존을 위한 방어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으로 유라는 자신의 모든 정보와 세림의 내부 접근 권한을, 지우는 자신의 정체불명의 능력과 정보망을 걸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동욱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유라와 그 정체불명의 택배기사가 예상외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가 대형 정밀을 이용해 세림의 목을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유라는 어떻게든 해외에서 소규모 자금을 유치하며 버텨내고 있었다. 마동욱은 그녀의 뒤에 강지훈의 조언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 성가신 저항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군. 마동욱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세림의 채권단 긴급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미 채권의 과반을 확보했고 회의는 세림의 파산과 태아로의 합병을 승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한유라가 그 자리에 나타나 또 무슨 변수를 만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한유라가 내일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아니, 아예 내 발밑에 기어오게 만들어. 그 남편이라는 버러지 새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는 한유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감히 자신을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채권단 회의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이었다. 유라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지훈이 알려준 정보와 그녀의 분석을 결합한 마동욱의 자금 세탁 의혹을 폭로할 자료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걸로는 부족해. 그녀는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지훈은 평소처럼 배달을 나간다고 말하고 새벽 일찍 아파트를 나선 상태였다. 유라는 혼자였다. 그녀가 자료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일장에서 만났던 어설픈 깡패들이 아니었다.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근육과 전문 용병의 살기가 느껴졌다. 한유라 상무님, 마동욱 상무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싫다고 하면요? 그럼 강제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유라를 향해 다가왔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팔을 뒤로 꺾었다. 그들은 유라를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검은색 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인 제압술 앞에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남자가 밴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굉음이 울렸다. JX 로지스틱스 로고가 밝힌, 그러나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게 육중한 방탄 성능을 갖춘 듯한 트럭이 밴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밴이 찌그러지며 옆으로 밀려났고 용병들은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트럭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여전히 남색 택배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냉혹한 시선이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용병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위였고 상대는 고작 택배 기사 하나라고 판단했다. 처리해. 리더의 명령에 2명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지훈 앞에서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지훈은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두 번째 남자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지만 지훈은 그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빼앗고 그대로 남자의 어깨 관절에 박아 넣었다. 비명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유라를 붙잡고 있던 리더가 당황하여 그녀를 방패 삼아 총을 꺼내려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지훈이 찌그러진 벤의 문짝을 밟고 도약하며 용병의 손에 들려있던 단검을 발로 차 날렸다. 단검은 정확하게 리더의 손등을 꿰뚫었다. 크아악. 그가 고통으로 유라를 놓치자 지훈은 이미 그의 앞에 착지해 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남자의 턱을 가격해 의식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30초 안에 일어났다. 유라는 공포와 충격으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지훈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을 털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유라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도대체,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마동욱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으니 우리도 패를 보여줘야죠. 그는 유라를 자신의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는 트럭 뒤편에서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 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회의장으로 가기 전에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겁니다. 세림그룹 본사 대회의실.
채권단 긴급회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세림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마동욱은 의장석에 앉아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구석에서 패배한 늙은 사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림그룹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요. 마동욱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세림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태아그룹이 이를 인수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른 채권은행들도 이미 태아의 압력에 굴복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즉시 세림그룹의 파산 및 자산 매각 안건을 표결해 이에 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납치당할 뻔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의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마동욱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다. 한유라, 네가 어떻게? 그의 시선은 유라의 옆에 선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낡은 후드티나 택배 유니폼이 아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모든 거물들을 압도했다. 저 버러지 새끼가 여긴 왜? 마동욱이 분노로 소리쳤다. 경비, 당장 저놈들 끌어내. 여긴 주주. 아니, 채권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오랜만이군, 마동욱 상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심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회의실에 있던 채권 은행장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가리켰다. 혹시 JX홀딩스의 강지훈 회장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JX홀딩스, 대한민국 물류의 90%를 장악하고 아시아 전역의 IT 및 바이오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유령 같은 투자 지주회사. 그들의 CEO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재계에서조차 그 얼굴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마동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JJX홀딩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저놈은 그냥 택배 기사. 강지훈은 마동욱을 무시하고 자신의 비서인 김비서, 그 역시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에게 손짓했다. 김비서가 채권단에게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본인 JX홀딩스 대표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인 한유라 상무는 세림그룹의 정당한 경영권 승계자입니다. 그는 마동욱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JX홀딩스는 오늘 아침부로 세림그룹의 부실 채권 40%를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세림그룹의 최대 채권자 중 한 명입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지훈이 거대할 것이라곤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가 도시 최고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숨겨진 CEO였다니. 그녀가 이용하려 했던 남자는 사실 이 모든 판을 내려다보고 있던 거인이었다. 마동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처음으로 드러나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감히 처음부터 날 속였어. 속인 것은 당신이지, 마동욱 상무. 지훈이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마동욱이 RS 캐피탈을 통해 세탁한 비자금의 흐름도였다. 당신은 태아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세림그룹을 헐값에 인수해 그 비자금을 합법화하려 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스위스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채권자들은 경악하며 JX가 배포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마동욱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이 까발려지자 이성을 잃었다. 닥쳐, 그만해, 이 개새끼야. 강지우는 한유라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가짜 남편을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보호하는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는 마동욱을 향해 선언했다. 파산은 없습니다. JX 홀딩스는 지금부터 세림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유라 상무를 세림그룹의 임시 경영 대표로 공식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훈의 정체, 마동욱의 범죄, 그리고 유라의 새로운 시작. 무대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회의장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힌 듯했다. 강지훈의 폭로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동욱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지각 변동이었다. JX 홀딩스.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태아그룹의 위협과는 차원이 달랐다. 채권 은행장들은 방금 받은 충격적인 자료와 그 자료의 주인인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동욱은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공포로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다. 저놈은 사기꾼이야. 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택배기사, 벌레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마동욱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는 의장석을 향해 걸어가며 뒤따라 들어온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JX 홀딩스 법무팀 명의로 마동욱 상무와 태아그룹 경영진 일부를 횡령 및 배임,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주요 언론사에도 동시에 배포해. 김 비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5분 뒤 모든 주요 언론사 일면에 속보가 뜰 겁니다. 이 말은 마동욱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아버지마 회장, 그리고 그가 매수했던 검찰 라인에서의 전화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히 받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마동욱이 혼란에 빠진 사이 한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뒤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파트너로서 당당히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회의실의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이 밤새 준비한 USB를 연결했다. 지훈이 폭로한 것이 마동욱의 범죄였다면 그녀가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세림을 향한 태아의 경영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다. 여기 계신 채권단 여러분.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납치 미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림의 전략 분석가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여러분은 세림이 단순히 경영난에 빠졌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공격의 결과입니다. 마동욱 상무는 세림의 핵심 협력사들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스크린에는 대형 정밀의 자금 흐름도가 떴다. 태아의 자금이 유입되기 직전 대형 정밀이 겪었던 의문의 유동성 위기와 세림을 향한 납품 단가 인상 압박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마동욱이 세림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유라는 지난 3년간 태아가 어떻게 세림의 주요 인력을 빼내고 핵심 기술을 유출시켰는지 조목조목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JX 홀딩스의 지원 약속으로 인해 그녀의 발표는 이제 패자의 하소연이 아닌 승자의 선언이 되어 있었다. JX 홀딩스의 긴급 자금 지원과 더불어 저는 세림그룹의 즉각적인 구조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비자금과는 무관한 세림의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재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냉철하고 완벽한 부활 계획서였다. 채권단은 완전히 돌아섰다. 태아라는 썩은 동아줄 대신 JX 홀딩스라는 거대한 구명줄이 내려왔고 한유라는 그 구명줄을 타고 올라갈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구석에서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망쳐버린 회사를 딸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택배기사 사위가 구해내고 있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마동욱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휴대폰 속보 알림에는 이미 속보 태아그룹 마동욱 상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그의 정치적 방패막은 사라졌고 태아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쥐였다. 그의 눈에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한유라, 내년이 감히 나를 배신해. 마동욱은 테이블을 엎으며 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세림그룹의 창립 기념 트로피를 집어들고 유라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같이 죽자, 한유라. 유라씨, 한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채권단이 공포에 질려 물러섰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마동욱이 트로피를 휘두르는 궤적을 이미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날려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고 정면으로 마동욱의 공격을 마주했다. 지우는 마동욱의 손목을 정면으로 잡아챘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크아악 마동욱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트로피를 떨어뜨렸다. 지우는 그의 꺾인 손목을 놓지 않고 그대로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마동욱은 거대한 몸집이 무색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지우는 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일시적인 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바닥에 쓰러진 마동욱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JX 홀딩스의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택배 유니폼이 아닌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마동욱의 사지를 제압하고 결박했다. 그들 뒤로 검찰 수사관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마동욱 씨, 횡령 및 배임, 특수 폭행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마동욱은 바닥에 엎드린 채 지훈을 향해 핏발선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내 놈, 내가 반드시. 하지만 그의 말은 보안 요원에게 입이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한때 재계의 포식자였던 마동욱은 그렇게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완벽했다. 강지호는 흐트러진 슈트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는 다시 채권단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훈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세림그룹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재개하시죠. 한유라 상무가 제시한 구조 조정안에 대해 JX 홀딩스는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금을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 의견은 없었다. 태하의 위협은 사라졌고 JX의 지원은 확실했다.
유라의 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유라는 공식적으로 세림그룹의 새로운 대표, 경영 정상화를 이끌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채권단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유라는 천천히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끌려나가는 마동욱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충격, 감사, 그리고 수많은 질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속임수로 얽힌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워 승리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였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이 모든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마동욱의 몰락은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JX 홀딩스가 방대한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린 순간 태아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던 거대 제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 회장을 비롯한 태하의 수뇌부 역시 불법 경영 승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 TV 뉴스는 온종일 마동욱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그가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송출되었다. 그가 저질렀던 폭력, 횡령, 그리고 세림을 향한 비열한 계략까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택배 기사가 사실은 도시의 그림자 제왕이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라는 아버지 한 회장과 단둘이 회장실에 마주 앉았다. 한때 위엄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은 이제 텅 빈 무대처럼 느껴졌다. 한 회장은 지난 며칠간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했다. 세림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딸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내용이었다. 유라야, 내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유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깊은 피로감과 연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했던 7년 전 블루오션 파트너스의 이면 계약서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는 이걸로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한 회장은 서류를 보고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땐 정말 마동욱의 아비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들의 방식에 물들어 버렸지. 너를 마동욱에게 보내려 했던 건 내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팔아넘긴 짓이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관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공범이 되려 하셨고요. 법의 심판은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세림에 그리고 저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온기가 남아 있었다. 한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통곡했다. 며칠 뒤 한유라는 세림그룹의 임시대표가 아닌 이사회의 만장일치 추대로 정식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취임식 연설에서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투명한 경영과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그녀는 JX 홀딩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마동욱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렸던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30층이 아닌 직원들과 가장 가까운 10층 전략기획실
한쪽에 마련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강지훈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로잡아 주었다면 그 배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선장이 된 그녀의 몫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JX 홀딩스의 입김을 의식했지만 곧 한유라의 냉철한 판단력과 진심 어린 리더십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세림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일주일 뒤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여전히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택배 유니폼도 완벽한 CEO의 슈트도 아닌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지옥 같은 전쟁을 함께 치렀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마동욱이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계약서. 이제 필요 없게 됐네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라가 밤새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아니, 초과 달성했군요. 그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이제 내 정체에 대해 물어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유라는 지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였죠? 왜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당신 정도의 사람이 고작 그런 정보 때문에 이 위험한 연극에 뛰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우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10년 전 마동욱의 아버지, 마 회장이 당시 운영하던 불법적인 투자 조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본의 논리에 밀려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 회사의 대표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유라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복수를 맹세했죠. JX 홀딩스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아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복수의 칼날이었죠. 수년간 그들의 비리를 추적했지만 마동욱은 교활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당신을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당신은 그들의 다음 먹잇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민 계약 결혼 제안은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그것도 가장 완벽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날 이용한 거였군요. 유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배신감보다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허탈함이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신을 마동욱에게서 보호하는 것은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팔아넘기려 할 때도 당신은 세림을 지키려 했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내민 계약서는 나에게 명분을 주었지만 당신의 의지는 나에게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젠 단순히 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세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절박함에 내밀었던 손을 그는 자신만의 이유로 잡아주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지훈은 그녀 앞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이 계약은 끝났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죠.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유라 회장님.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지 않았고 거창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바라보았다. 거짓이나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한유라라는 여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계약의 조건은 평생을 건 상호 신뢰와 존중입니다. 유라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안도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계약, 조건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받아들이겠어요, 강지훈 회장님.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일으켰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입맞춤은 폭풍이 지나간 항구의 고요함처럼 평화롭고 태양처럼 따뜻했다. 에필로그 1년 후 세림그룹은 완벽하게 부활했다. 한유라 회장은 JX 홀딩스와의 기술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세림을 단순한 화학 회사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리더십은 재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경영인으로 우뚝 섰다. 한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했지만 유라는 정기적으로 그를 면회하며 인간적인 용서를 보였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JX 홀딩스 본사. 강지훈 회장은 태아그룹 해체 후 뿔뿔이 흩어졌던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세림의 성공적인 1분기 실적 발표 파티가 끝난 후 유라는 옥상 정원에서 지훈을 만났다. 오늘 멋졌어요. 한 회장님. 지훈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당신만큼은 아닐걸요, 강 회장님. 유라가 웃으며 잔을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정체를 숨기거나 연기하지 않았다. 도시의 가장 높은 두 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배달 유니폼이 그립진 않아요? 유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글쎄요, 가끔은 아주 특별한 배달을 하고 싶어지긴 하더군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심장을 당신에게 배달하는 것 같은 차가운 회색빛 절망이었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의 배경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